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 뉴스 이노베이션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고 국가적으로도 좋은 상황은 아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뉴스 이노베이션 오늘 금요 초대석 대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만 전공의들의 이탈과 집단 사직으로 지금 대형 병원이라든지 상급 병원의 응급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연휴가 5일 동안 이어지는데 일반 외래 진료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에 환자들이 대거 몰릴 텐데 의사가 없어서 위급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국민이다. 아프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대답 해법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금요 초대석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연성대학교에서 그러니까 보건의료 행정이죠. 우리 네, 교수님. 맞습니다. 보건의료 행정과 교수 네. 이상민 교수. 네.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이상민 교수. 네, 맞습니다. 예. 아, 네. 제가 당황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반가운 일은 아니고요. 아, 네. 그 보건 정책을 전공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셨고 네.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한가위 연휴인데 대형 상급 병원들의 경우 응급실 상황이 빡빡하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우리가 좀 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서 발표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뭐 몇 군데가 운영을 하고 어디는 잠깐 문 닫고 뭐 이런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지금 현재 상황 내일이 당장 연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선 추석 연휴가 시작되게 되면 일반 외래 환자들이 이제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래 환자들. 외래 환자들은 그러니까 평일처럼 그렇죠. 진료받을 수 없는 거죠. 네, 평일처럼 진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응급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그냥 하루나 이틀, 일요일이나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네. 이게 연휴가 지금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연휴로 그렇죠.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응급실을 찾아오는 인원이 2배 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네. 저도 오랫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해봤지만 이 연휴 때는 뭐 모든 직원들이 거의 응급실 직원들은 초비상 상태가 되는데 원래 그렇죠. 원래 그렇죠.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원래 그런데 원래. 예. 지금 상황은 더군다나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연휴를 맞이하게 돼서 아마 병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지난해 추석 때하고 지금 추석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아, 그렇죠.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전공의 의사들이 지난해 있었죠. 그렇죠. 네. 물론 지난해도 많이 힘들었겠죠 전공의들이. 그렇죠. 뭐 80시간 일한다고 일주일에? 네, 맞아요. 그 정도로? 80시간씩 일하는 전공의들이 예. 보통 그때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평균 근로시간이 78시간으로 그게 발표돼 있습니까? 네, 발표돼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돼 있는데 아마 전공의들은 이제 밤을 새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휴 때? 그렇죠. 응급실을 운영한다라는 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또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병동에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환자실도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 와중에 의료진이 없으면 예. 만약에 밤에 응급 상황이 터진다면 예, 대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그건 때문에 전공의가 없는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은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채우고 있겠죠. 교수들이 채우고 있는데 교수들이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우리가 뭐 번호표 받고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시다발로 예를 들어서 네. 급하게 뭐 호흡 곤란을 겪는 분이 오거나 또 급하게 뭐 맹장이 터졌 뭐 이런 분이 갑자기 몰리면 그 의사가 한두 명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한 서너 명이 갑자기 왔다. 근데 급하다. 이랬을 때 문제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뺑뺑이 사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뺑뺑이 사태. 네. 그런 환자들이 몰리게 되면 어디론가 환자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바로 못 하니까 근처로 다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네. 아, 특히 아마 대학병원들은 중증 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심정지 환자가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 예. 모든 의술이 그쪽으로 다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한 분만 계속 그분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달려들어야 된다. 다 달려들어야죠. 의료진들이. 그러면은 다른 것이 올 스톱이 될 정도로 야, 만약에 정말 위중한 환자들이 한 명 들어오게 되면 다른 환자들을 돌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그렇죠. 나눠놓은 이유가 그거네요. 예, 그거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응급 환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대학병원에서 볼 수 있는 응급 환자 그리고 또 아주 위중한 환자들을 대학병원에서 보지 못한다면 그게 다시 2차 병원으로 갈 것이고 그렇죠. 그럼 2차 병원에서도 그 환자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이게 계속 풍성효과가 동네 병원으로 되는 가는 거죠. 거죠. 아 그렇죠. 근데 그것도 힘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희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은 병 일단은 작은 병원에 갔는데 아 이거는 여기서 안 됩니다. 빨리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큰 병원에 가서 안 되는데 작은 병원으로 가야겠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전공의들이 평소보다 70-80% 정도 줄어든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는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한 20%에서 30% 정도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뭐 지금 알긴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한 20% 정도는 남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 그렇게 알고 거군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응급실 뺑뺑이 사태나 응급 환자들이 목숨 잃는 사태가 그러면은 연휴 기간에 네. 우리가 알려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주로 이제 알게 되겠죠. 네. 그런 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거는 뭐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예, 그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중증 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추석 연휴 때는 아무래도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예, 그리고 또 복통 환자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 예, 내과 환자들도 많고. 그런 환자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풍선효과 그러면 작은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환자들도 대학병원으로 만약에 몰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대학병원에 중증 환자가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심폐소생술 환자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다른 환자들을 받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거나 아니면 또 입원했던 그 응급실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러 지금 국민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응급실에서 태어나는 줄 아는데 중증 환자가 들어오면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입원장을 쓴 다음에 다시 이제 병동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안 올라가면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입원장이 나올 경우는 아무래도 입원 가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도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외상 환자들은. 그럼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술방 간호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마취과 의사도 필요할 것이고 수술방으로 올라가야 되게 되면 그 수술장도 열어야 되고 그럼 다른 직원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검사실도 열어야 되고 병원은 어쨌든 최소 인력이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원활하지 않게 되니까. 근데 그런 인력들은 다 있고 오로지 전공의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공의가 어떻게 보면 그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전공의가 하는 역할입니다. 노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응급실에 오게 되면 증상을 판단하고 거기까지 응급처치를 하는 게 응급의학과의 그렇죠. 몫입니다. 네. 그러면 응급의학과는 거기까지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사람, 입원을 할 사람, 아니면 그냥 응급실에서 퇴원할 사람을 분류시키고 거기에 맞게 이제 진료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응급의료센터에서 뭐 중증 환자라든지 응급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역량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체력이 또 계속 소진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은 대학병원들 중에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거나 아니면 응급실을 시간별로 폐쇄해서 운영하거나 이런 병원들이 생기는 게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축소 운영, 그러니까 어차피 수용이 안 되니까 운영을 100% 가동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런 판단이군요. 네. 근데 터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예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우리 못 한다면서 이렇게. 네. 그렇게 되는 병원도 나올 수 있다라는 나올 겁니다.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교수가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거나 아니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나 교수들도 그만두는 사태가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응급실이 터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 최근에 윤 대통령이 일선 의료 현장에 아주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의료 붕괴 네. 이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의료 붕괴라는 걸 먼저 정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의료 붕괴보다 이제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료 붕괴라는 거는 어쨌든 치료가 안 된다라는 것들은 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도 좀 겪어봤지만 코로나 때도 의료 붕괴 얘기를 했죠. 그때는 의료 시스템 붕괴라기보다는 의료가 더 이상 이 넘쳐나는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지금의 말하는 의료 붕괴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뭔가
그 돌파구가 마련돼야 된다 그 얘기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내놨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이겁니다. 이제 군의관들을 파견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파견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다음 뉴스를 보면 파견했다 다시 돌아갔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죠. 이게 잘 적용이 안 됩니까? 그것도 참 네. 어떤 분이 생각해서 그런 뭐, 정책을 정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당국에서 뭘 했겠죠. 그게 병원에서 조금만 일해본 사람도 알 것 같은데 그 병원이라는 곳은 네. 자기가 손에 익은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입력을 하나 하더라도 예. 환자에 대한 처방을 입력할 때에도 예.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네, OCS 프로그램도 다르고 네. 우리가 EMR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EMR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도 병원마다 달라요. 그리고 쓰이는 약어나 용어 같은 것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네. 전체적인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그리고 또 그 나중에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 소재도 그건 나중 문제 아닐까요? 그것도 나중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막아야 되니까. 근데 의사들이 네. 돌아갔다는 말은 적극적인 치료를 병원에서 원했는데 그거를 의사들이 거부한 사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나는 이거 난 못한다 이거까지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나온 거예요? 나는 그냥 오는 환자 경증 환자만 그냥 보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내가 이걸 책임질 수는 없다. 네, 그렇죠. 그런 의사들도 분명히 있다고. 있을 수 네. 있겠군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네. 또 어쨌든 집에서 제가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양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요리를 할 텐데 예. 만약에 의사가 갔을 때 자기가 진찰을 해야 될 때 아니면 네. 처치를 해야 될 때 어떤 의료도구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응급실에 가서 그걸 배워서 다시 한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어려운 일이군요. 네. 네, 오늘은 한가위 연휴 하루 전날 뉴스 이노베이션 금요 초대석 이상민 연성대 교수 겸임 교수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보건의료 행정학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항상 좀 헷갈립니다. 네. 헷갈리고 그리고 대형 병원의 원무과 경험이 많으시죠? 네, 근무 그렇습니다. 경험이. 네. 예, 어느 병원인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많이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신 게 많을 텐데, 네. 자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 때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이용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상비약을 집에 갖고 있어라, 뭐 미리 챙겨놔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네. 그리고 밖에 가급적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외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이 질문은 나중에 또 나올 수 있는데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지 말아요 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고요. 연휴 때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어요. 뭐 고향도 가야 될 예, 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또 연휴 이 추석 때는 또 풍요로운 한가위 또 맛있는 것들을 먹어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이런 의료 대란 때문에 뭐 억제한다 그런 것들은 좀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선 이런 응급실을 찾아가는 것보다 네.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119에 전화해서 만약에 진짜 아픈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네.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연휴 기간에 그냥 일반 진료를 하는 병원들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네. 외래가 아닌 일반 병원들을 또 운영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경증 환자분들은 맞습니다. 그런 쪽을 좀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상 트라우마 환자나 아니면은 심하게 많이 다치거나 네. 그 다음에 또 심장 이상이거나 뇌혈관 쪽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네. 빨리 119에 전화해서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빨리 이송하면 응급처치 받는 데에는 그래도 뭐 의사분들이 그런 것까지 뺑뺑이 돌리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요. 그런 것들은 예. 지금 남아 계신 의사분들은 아마 힘들게 잘 버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마 예. 치료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지자체별로도 대책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시 의사회라고 이제 네, 거기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함께 이제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최선을 다하겠다. 어쨌든 네. 이 우리 국민들의 네.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네. 의사지만 네. 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수가 인상 그리고 네. 전담 의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네. 이거는 이게 아주 단기적인 대책입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책을 네. 의사 정원 수를 늘린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의사들과 좀 협의를 한 다음에 이걸 네, 그렇죠. 먼저 협의를 하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단기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좀 저수가 정책으로 이어온 건 사실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리담회라고 하죠. 박리담회. 네. 그러니까 1,000원으로 김밥을 팔던 그 김밥 이름이 뭐였죠? 그 얘기하면 안 된다. 박리 그렇죠. 여기 방송이니까. 김밥을 1,000원으로 집에서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가 없죠. 예.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저수가 정책이라는 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싸게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하고 의사들과 좀 협의를 해서 증원 계획 솔직히 근데 또 의사들도 너무 증원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늘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많아진다라는 게 그렇게 꼭 제가 봤을 땐 그 의사들도 전향적인 태도를 좀 취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협의체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대화하는 것조차 나오지 않는 거는 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그렇죠.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주요 뉴스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그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지금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했고 대통령실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전보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변화의 물꼬가 아직은 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뭐 협의체가 내일부터 뭐 시작된다라든지 의료계가 일부 의료계 단체들이 들어가기로 했다라든지 그런 발표는 아직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변화의 물꼬는 트일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태도 변화가 없어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태도 변화를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는 하자. 그렇죠. 태도 변화를 운운하기 전에 먼저 일단 테이블에 앉자.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겠죠. 의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선 이거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같은 생각이고 그거를 밥상을 엎는다? 그거는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의사들도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안이 올 수도 있고 또 전향적인 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대화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교수님이 뭐 의사 출신이 아니어서 지금 비판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의사를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 계신 또 힘들게 일하시는 그럼요. 의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전공의들을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강요하고 있고 조사한 분도 있죠, 일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의하자고 하면서도 죄 없는 전공의들을 이 경찰서에 불러서 이제 망신을 주고 겁박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못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해결 하자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누가 지시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 아직 제가 그 뉴스를 보진 못해서 잘 알지 못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라고 보여지죠. 그런 것들도 정부가 뭐 의사 달래기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달래기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갈지 또 옳은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턱을 잘 넘을 수 있을지를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뭐 갈등 사안이 많았고 우리나라에 뭐 대한민국을 뭐 갈등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저도 예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를 모욕 주고 또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했던 실무 책임자들은 다 배제시켜라, 뭐 문책을 하라, 잘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실무 책임자를 경질해야 된다. 이거는 야당 입장이고 또 의료계도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렇죠.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 또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의료계가 그 조건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가? 인사 조치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든지 차관이든지 그 높으신 분들이 머릿속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정책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책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과정 그러니까 의사 정원 수를 늘리는 과정과 그거를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의사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 책임져야 돼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원 계획을 발표한 게 잘못다 이런 책임이 아니라 그걸 발표한 이후에 어떻게 좀 설득하고 그렇죠. 조율하고 이런 게 네. 미숙했다고 그렇죠. 만약에 본다면 이제 책임을 물어야 아니면 발표 이후가 아니더라도 발표 이전에 물밑이라도 협상을 해야겠죠. 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태를 터뜨렸으면 지금 어쨌든 뭐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예.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피해를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은 근데 이제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야 한다. 이건 국민들도 동의한다. 대체로. 그렇죠. 80% 이상 예. 동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렸고 이제 와서 없던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수시 모집이 끝났죠. 아, 네. 오늘까지 이제 네, 그렇게 주요 알겠습니다. 대학은 이미 끝났고 그래서 네. 이제 와서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다시 뭐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지금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업하기 전까지는.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 내세운 것단 것 자체가 혼란에 혼란을 가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 이 의사들이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건 장차 간의 경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당장 지금 수시 원서했던 걸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도 어쨌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뭔가 대화가 될 뭐 텐데 얘기를 해야 예. 뭘 뭐 결정을 그런 하죠. 것들이 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뒤에서 언론좀만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네. 때에는 정부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저는 이제 질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기가 아닙니다 항상.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뭐냐면 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난다는 거는 안 된다. 일단 아무리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환자 곁을 떠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책임을 져버린 이기적인 행동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환자를 돌보면서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 나가자. 대화나 협상을 하든 어쨌든 환자는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떠나면 어떡하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됩니다. 근데 의사들도 나름 입장이 있겠죠. 뭐 네. 본인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파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표를 내고 네. 사표를 던지고 나는 의사 안 하겠다 나온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부여한 면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는 거거든요. 네. 치료를 할 수 있는 독점권. 독점적이죠. 그렇죠. 그걸 치료를 대체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요. 예. 예. 독점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책임과 임무가 막중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군인들이 막말로 총칼 집어던지고 나는 이제 나라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네.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당연히 지금 의료계가 힘들고 네. 병원에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건 저도 동감하는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당연히 국가에서도 받아들여서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예.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예.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예. 그런 것들이 되려면 선제적으로 예. 지금 아파서 예. 너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예. 돌봐야 되는 거는 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아, 그렇게 필수 생각해요. 의료 진료는 예.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의사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공의가 있고요. 네. 뭐 저는 인턴 레지던트 이런 건 국민들이 되게 알죠. 전임의 또 교수가 있고요. 근데 내부에 이런 분들도 의견 통일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젠가 그저께 뉴스를 봤을 때 그 박단 전공의의 대표 분이 그 의사협회 회장님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그 박단 그 대표께서는 의협 대표가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다. 아 그분은 그분 의견일 뿐이다. 네. 갈등이 그렇게 심하네요. 얘기를 하더. 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런 의료 공백은 교수들의 공백이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전공의들의 공백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타겟을 잘 잡아서 전공의들을 어떻게 하면 현장으로 다시 되돌려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처음에 의대 그 정원 증원 계획을 2,000명으로 발표했는데 네. 이게 좀 약간 줄여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하세요? 저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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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제시했다. 네, 좀 무리한 증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증원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옳은 방법, 그러니까 방향은 맞았으나 그 방법이 너무 서투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네. 그래서 뭐 물어볼 건 많지만 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 끝으로 네, 정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될 것인지. 네, 뭐 네. 이제 추석 연휴를 여러분들이 국민들께서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좀 침착하게 만약에 아픈 분들이 집안에 생긴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좀 응급실도 잘 알아보시고 천천히 알아보시고 너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은 예, 예. 의사들과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의료 전문가 이상민 연성대 교수였습니다.